제 논문이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표현조차 부족합니다. 저는 세계 경제 3조 달러, 우리 돈 4,200조 원의 손실을 안긴 장본인입니다.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47분 뉴욕 월가 심장부 맨해튼 월스트리트 63번지 35층 32년 경력의 리스크 분석가이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 겸임 교수인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로웰 교수님, 긴급 상황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생산 라인 전면 중단, 미국 GM 세계 공장 가동 중지, 일본 도요타 신차 출시 6개월 연기. 지금 이 순간에도 손실이 분당 2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앞 모니터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전 세계 지도를 뒤덮었죠. 북미 17개 생산기지, 유럽 23개 공장, 동남아시아 41개 제조시설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하면서 발생한 손실 규모 첫날에만 1,200억 달러, 일주일 만에 8,400억 달러, 그리고 석 달이 지난 그 시점 정확히 3조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른 숫자였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 작은 녹색 불빛 하나, 한국 생산 차질 0일, 납기 지연 0건, 긴급 주문 처리율 100%, 그리고 그 아래 도저히 믿기지 않는 또 다른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0.002초, 한국이 단축한 차세대 반도체 본딩 공정 시간이었습니다. 겨우 0.002초요? 눈 깜빡이는 시간이 0.3초입니다. 심장이 한 번 뛰는 시간이 0.8초죠. 0.002초는 그것의 500분의 1도 안 되는 거의 측정조차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시간이 어떻게 연간 12조 원의 비용을 절감했을까요? 어떻게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하버드, MIT, 스탠퍼드가 공동으로 작성한 420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이 가능성을 단 한 줄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제 여정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저희 국격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로웰입니다. 1992년 28의 나이로 월가에 첫 발을 디뎠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골드만삭스 리스크 관리부서에 입사했습니다. 제 전공은 국가 신용도 평가였어요. 어떤 나라에 투자하면 안전하고 어떤 나라는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저는 6개월 전에 태국 바트와 붕괴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3개월 앞서 경고했죠. 2015년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도 제 보고서가 첫 경보를 울렸습니다. 32년간 제 보고서 하나면 수백억 달러가 움직였어요. 각국 정부가 제 조언을 구했고 포춘 500대 기업 CEO들이 제 강연을 듣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2019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겸임 교수로 임명됐을 때 동료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드워드, 자네는 국가를 숫자로 읽는 천재야. 자네가 틀린 적이 있었나? 저는 웃으며 답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해 가을, 저는 제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의 공동 의뢰였어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핵심 공급망을 재편해야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말이죠. 로웰 교수, 우리는 동아시아 공급망의 모든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반도체 65%, 배터리 73%, 디스플레이 81%.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저는 즉시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MIT에서 공학 전문가 12명, 스탠퍼드에서 정치학 교수 8명, 그리고 제가 이끄는 하버드 경제학 팀 15명, 총 35명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18개월간의 연구 끝에 2021년 3월, 저는 420페이지 분량의 특별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공급망 다변화 전략 한국 의존도 감축을 위한 10개년 로드맵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현재 60% 수준에서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한국은 다음에 5가지 구조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정학적 위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 둘째, 정치적 불안정성, 잦은 정권 교체와 정책 일관성 부족. 셋째, 노동 리스크, 강성 노조와 높은 임금 상승률. 넷째, 기술 의존도,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일본 의존. 다섯째, 감정적 대중, 역사 문제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여론 변화. 따라서 향후 10년간 베트남 인도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장기에서 단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이 보고서는 즉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보고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측정했어요. GDP 성장률, 실업률, 환율 변동성, 정치 안정 지수, 기술 수준, 인프라 점수, 147개 항목을 수치화했고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계산했죠.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계산을 12번 틀리게 만든 결정적 변수였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 보고서에 따라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은 베트남에 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발주하던 물량의 40%를 베트남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었죠. GM과 포드는 인도에 배터리 생산기지를 짓기 시작했어요. 한국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의 장기 계약을 단기로 전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더 과감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총 4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쏟아부었어요. 한국 의존도를 2025년까지 20%로 낮추겠다는 게 공식 목표였죠.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일본 대기업들은 한국 부품사들과의 거래를 줄이고 동남아시아로 공급망을 재편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산다. 핵심 소재의 87%가 중국에서 오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나. 저는 매달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결론은 같았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 한국 의존도 감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 생산 능력 전년 대비 340% 증가. 인도 배터리 생산량 280% 상승. 동유럽 반도체 공장 12개 가동 시작.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그래프는 아름다웠어요. 모든 지표가 제 예측대로 움직였죠. 2023년 11월, 저는 하버드 강의실에서 300명의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우리는 147개 변수를 분석해 국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체 가능한 나라죠.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돌아갈 겁니다. 강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5개월 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전 7시 18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텔 신규 공장의 긴급 보고였습니다. 로엘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1분기 생산 목표치 150만 개, 중 실제 생산량이 62만 개에 불과합니다. 불량률이 43%를 넘었어요. 7시 52분, 인도 방갈로르 GM 배터리 공장. 교수님, 숙련 인력 부족으로 생산 라인 절반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약속한 납기를 6개월은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8시 31분, 폴란드 브로츠와프 반도체 공장. 미안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정밀 공정 수율이 34%밖에 안 나옵니다. 한국이 96% 나오는 공정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습니다. 9시 47분, 그 전화를 받았을 때까지 제 앞 모니터에는 재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17개 공장 평균 불량률 41%, 생산 목표 달성률 39%, 인도 23개 제조시설 숙련공 부족으로 가동률 52%, 동유럽 12개 신규 공장 수율 문제로 본격 생산 무기한 연기, 동남아시아 전체 기술 이전 실패, 품질 기준 미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숫자, 한국 대체를 시도한 기업들의 평균 생산 차질 일수 37일. 37일이요.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먼저 무너졌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생산을 전면 중단했어요. 배터리가 없었거든요. GM은 세계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반도체 부족 때문이었죠. 도요타는 2024년형 신차 출시를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산 디스플레이와 센서를 대체할 부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전자제품 회사들이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6 생산량을 계획의 60%로 축소했어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출시를 연기했죠. 한국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축소한 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의료기기 회사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GE 스퀘어의 최신 MRI 장비, 생산 중단, 지멘스의 CT 스캐너, 납품 지연, 모두 한국산 정밀 부품 부족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국방산업까지 흔들렸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이지스함의 고성능 배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정밀 센서, 모두 한국 부품이 필요했는데 대체 공급선이 제 기능을 못한 겁니다. 2024년 5월이 되자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주차 1200억 달러, 2주차 2800억 달러, 3주차 5100억 달러, 한 달 8400억 달러,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200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전 세계에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로엘 교수, 당신 보고서를 믿고 베트남에 7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어떻게 된 거요? 교수님이 인도가 3년 안에 한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출 거라고 했잖습니까? 우리가 손해본 게 120억 달러예요. 당신 보고서 때문에 우리 회사가 파산 직전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147개 변수를 재분석했죠. 하버드, MIT, 스탠퍼드 공동 연구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뭘 놓친 거지? 우리 계산이 어디서 틀린 거야? 그때 MIT 공학부 책임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에드워드, 우리가 기술 이전 속도는 계산했지만 기술을 체화하는 속도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뭔데?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말이죠. 경악의 시작, 서울행 비행기에서 본 충격적 데이터. 2024년 6월 3일 새벽 2시 17분, JFK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제가 말이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제 자문료로 운영되던 펀드 2개가 파산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이 제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버드는 제 겸임 교수 계약갱신을 보류했죠. 32년 경력이 3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한국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였어요. 2021년 반도체 수출 1280억 달러, 배터리 수출 89억 달러. 2022년 반도체 수출 1290억 달러, 배터리 수출 97억 달러. 2023년 반도체 수출 1310억 달러, 배터리 수출 104억 달러. 2024년 1분기 반도체 수출 34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 이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한국 수출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더 이상한 건 계약 이행률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평균 계약 이행률 99.7%, 글로벌 평균 91.2%, 베트남 인도 동유럽 신규 업체 73.4%, 99.7%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000건의 계약 중 997건을 정확히 지킨다는 뜻이에요. 납기를 어기지 않고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약속한 그대로 이행한다는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원자재 가격 변동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리튬 가격 2020년 대비 370% 상승, 니켈 가격 2020년 대비 280% 상승, 반도체 핵심 소재 가격 2020년 대비 220% 상승, 원자재 가격이 3배 가까이 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SK하이닉스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2020년에 체결된 장기 공급 계약들이었어요. 계약서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재협상 조항이 있었습니다. 업계 표준이죠. 원자재가 30% 이상 오르면 가격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한 번도 재협상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날 무렵 저는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변화였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2020년 28%, 2023년 19%, SK하이닉스 2020년 24%, 2023년 16%, LG에너지솔루션 2020년 21%, 2023년 14%, 영업이익률이 평균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3배로 올랐는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산량을 늘렸어요. R&D 투자도 계속했죠.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내부 비용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 동안 임원급여 평균 12% 삭감, 중간 관리자 보너스 평균 18% 감축, 신규 투자 계획 27% 축소, 해외 출장비 43% 절감, 복리후생비 15% 감소. 그들은 스스로를 깎아먹으면서 약속을 지킨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데이터를 바라봤어요. 32년간 제가 배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재협상을 요구했어야 했어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목표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왜죠? 그때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한국 가시나 봐요? 네, 출장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경제학 교수입니다. 한국 기업들 좀 연구하러 가요. 그분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요? 좋은 걸 연구하시네요. 근데 교수님, 한국 기업은 숫자로만 보면 이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2024년 6월 3일 오후 3시 42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R&D 센터였어요. 긴급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한국에 제안한 특별협력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미팅룸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상무부 차관, 독일 경제부 장관,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프랑스 산업부 국장, 각국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에 제안한 인센티브 패키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총액 420조 원 규모, 미국 생산시설 확대 시 세금 100% 면제 10년간, 독일 기술 이전 없는 조건으로 연구비 연간 8조 원 지원, 일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수출 규제 전면 해제, 프랑스 유럽 내 한국 기업 특별 지위 부여, 독일 경제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우리 제조업이 붕괴합니다. 특히 당신들이 개발한 차세대 본딩 기술, 0.002초를 단축한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6년을 연구했지만 실패했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일본 차관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경쟁자로만 봤던 게 실수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각국이 한국을 대체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인데 한국 측 대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을 우선 이행하겠습니다. 기존 계약이요? 그건 2020년 가격 기준인데 지금 원자재 가격을 생각하면 손해 아닙니까? 약속이니까요. 미팅이 끝난 후 저는 한국 측 대표에게 부탁했습니다. 0.002초를 단축한 그 기술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따라오시죠.
하지만 경고합니다. 교수님. 보시게 될 건 기술이 아닙니다. 오후 5시 27분. 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D동 지하 3층 차세대 반도체 본딩 공정 연구실로 안내됐습니다. 클린룸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들어간 그곳은 미래였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하얀색. 공기는 완벽하게 정화돼 있었고 온도는 22.5도로 정확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습도는 45%, 먼지 입자는 1세제곱미터당 0.3개 이하. 그리고 그 중앙에 거대한 본딩 장비가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수석 연구원 김민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반도체 본딩이 뭔지 아십니까? 칩과 기판을 접합하는 공정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본딩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가장 정밀도가 요구되는 공정이에요. 왜냐하면 김 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금선이 확대돼 보였어요. 이 금선의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입니다. 사람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미터니까 4분의 1 두께죠. 이 금선으로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게 본딩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하나에 수만 개의 연결점이 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2020년까지 업계 표준은 한 첨당 0.015초였습니다. 인텔, TSMC, 삼성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1년 우리 팀이 도전했습니다. 0.013초로 줄이자고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고작 0.002초를 줄이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가요? 김 박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작이라고요? 교수님, 반도체 하나의 연결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수백 개. 최신 고성능 반도체는 50만 개가 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0만 개요? 네. 50만 개의 연결점 각각에서 0.002초씩 줄이면 계산해 보시죠. 저는 급하게 계산했습니다. 50만 개, 0.002초 1000초 16분 40초. 한 개 반도체당 16분 40초가 절약됩니다. 하루에 1만 개를 생산한다면 16만 6천초 46시간. 이틀치 작업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연간 12조 원 비용 절감의 비밀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본딩 속도가 빨라지면 열 발생이 줄어듭니다. 열이 줄면 불량률이 낮아지죠. 우리는 불량률을 0.3%에서 0.01%로 낮췄습니다. 글로벌 평균이 2.7%인 걸 생각하면 우리는 270배 더 정밀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버드 MIT 스탠퍼드 공동 연구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수치인데 김 박사가 본딩 장비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교수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장비의 헤드 부분을 가리켰어요. 금선을 칩에 붙일 때 압력과 온도와 시간,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0.001초라도 길면 열 손상이 발생하고 0.001초라도 짧으면 접합이 불완전해져요. 기존 방식은 고정값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연결점에 똑같은 압력, 똑같은 온도, 똑같은 시간을 적용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칩의 각 위치마다 미세하게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AI 적응형 본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펼쳐졌습니다. 이 AI는 실시간으로 칩의 온도 분포, 기판의 미세한 힘, 금선의 장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각 연결점마다 최적의 조건을 0.0001초 단위로 조정해요. 이게 0.002초 단축의 비밀입니다. 저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3년 6개월입니다. 연구 인력은 127명입니다. 반도체 엔지니어 54명, AI 전문가 38명, 소재 과학자 22명, 데이터 분석가 13명. 비용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0.002초를 줄이는 데 썼다고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로 연간 12조 원을 절감했죠. 투자 대비 1000% 수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김 박사가 장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기술로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세대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게 됐어요. 인텔도 TSMC도 아직 못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기술 이전을 거부합니까? 420조 원 제안을 받았잖아요. 김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기술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왜죠? AI 알고리즘만 줘도 소용없어요.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숙련공이 필요하거든요. 그 숙련공을 양성하는데 최소 7년이 걸립니다. 7년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은 3년 6개월 동안 127명이 밤을 새운 결과물이에요. 실패를 2847번 반복한 끝에 나온 거죠. 2847번이요? 네. 그 과정에서 43명이 병가를 냈고 17명이 이혼했고 8명이 탈모가 왔습니다.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고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저녁 6시가 됐네요.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그럼 구내 식당 가시죠. 그런데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오후 6시 18분, 구내 식당으로 가는 길에 김 박사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잠깐만 들러볼까요? B동 3층 양산 공정 라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0평 남짓한 공간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간이 침낭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뭡니까 이게? 김 박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72시간 긴급 가동입니다. 72시간이요? 네. 독일 지멘스에서 긴급 주문이 들어왔어요. 병원용 CT 스캐너에 들어가는 반도체인데 베트남 공장이 납품을 못하면서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고 있대요. 지멘스는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2시간 만에 해결하겠다고 했죠. 72시간 만에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 박사가 한 젊은 엔지니어를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가 박준혁 대리예요. 결혼한 지 6개월 됐죠. 신혼인데 지금 72시간째 회사에 있습니다. 왜 집에 안 갑니까? 2시간마다 일어나서 장비를 점검해야 하거든요. 집에 갔다 오면 시간이 딱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잡니까? 네. 200명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2시간 자고, 2시간 일하고, 또 2시간 자고. 저는 박준혁 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침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6개월 걸린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박 대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이 부품 기다리는 독일 병원의 환자가 287명 있대요. CT 촬영을 못해서 수술 일정이 다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박 대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작년에 CT 촬영받고 조기에 암을 발견하셔서 지금 건강하세요. 만약 그때 CT가 없었으면.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중에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있겠구나.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자식이 있겠구나. 우리가 하루만 늦어도 그 중 한 명이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32년간 제가 배운 모든 경제학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박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 수당이라도 줍니까? 아니요. 그냥 평소 급여 받아요. 그럼 뭔가 보상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이거 끝나면 다음 주에 또 다른 긴급 주문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해야죠. 그럼 왜 하는 겁니까? 박 대리가 침낭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57세 하버드 교수가 32년 경력의 경제학자가 반도체 공장 한가운데서 울었어요. 제가 측정하지 못했던 변수, 제가 엑셀 시트에 입력하지 못했던 수치, 제가 420페이지 보고서에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던 진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2024년 6월 4일 아침 7시 30분.
호텔에서 깨어난 저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미국에서 수십 통의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발신자 제임스 앤더슨 미국 참전용사협회 회장. 제목 로엘 교수님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로엘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한국 관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을 숫자로만 보셨더군요. 하지만 제가 70년 전에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1951년, 저는 21살의 해병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죠.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됐을 때, 저는 동상으로 두 발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소녀가 있었어요. 10살쯤 됐을까요? 그 아이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에게 뜨거운 물을 날랐습니다. 자기도 얼어 죽을 판인데 말이죠. 제가 물었어요. 왜 이러는 거니? 그 아이가 답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우리를 살리러 왔잖아요. 우리도 아저씨들을 살려야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 80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자녀들, 손자들이 지금 한국을 이끌고 있어요.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잊지 않습니다. 70년 전 도움을 잊지 않고 이제 그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계약을 지켰는지, 왜 밤을 새워가며 긴급 주문을 처리했는지, 왜 420조 원의 제안을 거절하고도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갚고 있었던 겁니다. 70년 전의 빚을. 오전 10시, 저는 다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김민준 박사와의 추가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저는 제임스 핸더슨의 이메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혹시 한국 전쟁 이야기 아십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죠. 제 할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살아남으셨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김 박사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1950년 12월, 제 할아버지는 흥남부두에 계셨대요. 미군 배가 피난민들을 실어 날랐죠. 메러디스 빅토리오라는 화물선이었어요. 그 배에는 원래 1만 명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14,000명이 탔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죠. 하지만 미군 선장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모든 짐을 버리고 사람을 태웠어요. 제 할아버지는 그 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중 한 명이 할아버지셨죠. 할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는 절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김 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시겠어요? 70년 전에 당신의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 병원의 환자를 살립니다. 프랑스 공장의 노동자를 살립니다. 미국 국방부의 군인을 살립니다. 이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부 차원도 아니고 기업 차원도 아니잖아요? 개인의 선택인데.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회사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도움받은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를요.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를요. 그래서 우리도 손을 내밀는 겁니다. 70년 전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후 2시, 김 박사는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 A동 1층, 작은 전시관이었어요. 삼성전자 역사관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5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무너진 공장들, 그리고 그 옆에 미군들이 물자를 나눠주는 사진이 있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953년 휴전 후 한국은 완전히 파괴됐었어요. 1인당 GDP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죠. 그때 미국이 도왔습니다. 원조 물자를 보냈어요. 밀가루, 옥수수, 설탕, 그리고 기계와 기술도 보냈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1960년대 사진이었어요. 작은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시작입니다. 1969년 수원 공장이었어요. 흑백 TV를 만들었죠. 그 TV의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기술도 일본에서 배웠어요. 1970년대 사진. 이때부터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계속 도움만 받을 순 없다는 걸. 1980년대 사진.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한국이 무슨 반도체냐고. 하지만 우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걸. 1990년대 사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를 달성했습니다. 70년 전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위를 한 겁니다. 2000년대 사진. 비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24년 사진.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김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건 70년에 걸친 한국의 여정이에요. 도움을 받고, 배우고, 성장하고, 이제 돌려주는 것.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953년 폐허 사진에서 2024년 첨단 공장 사진까지 70년. 한 세대가 아니라 세 세대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420페이지 보고서에서 놓친 게 뭔지를. 저는 한국을 현재로만 봤어요. 2020년의 GDP, 2021년의 기술 수준, 2022년의 정치 상황. 하지만 한국은 과거를 안고 살았습니다. 70년 전의 기억, 도움받은 은혜, 갚아야 할 빚. 그게 숫자로는 측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후 4시,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이다. 2024년 6월 5일. 저는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 긴급 포럼이 열리는 자리였어요. 참석자는 놀라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다나카 히로시, 중국 상무부 부부장 왕젠화, 독일 경제부 장관 클라우스 밀러, 미국 상무부 차관 로버트 존슨, 그리고 저까지 5명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어떻게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 3년 전만 해도 주제는 정반대였죠. 어떻게 한국을 대체할 것인가였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일본 차관 다나카 히로시와 마주쳤습니다. 로웰 교수, 오랜만이군요. 다나카는 3년 전 제 보고서의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의존도를 줄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던 사람이죠. 다나카 차관,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다는 겁니까? 다나카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1년부터 추진한 한국 대체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트명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 투자액 12조, 엔 약 130조 원, 기간 2021에 2024년. 목표 한국산 부품 의존도 60%, 20% 감축. 결과, 목표 달성률 18%, 실제 의존도 62% 오히려 증가. 투자 대비 수익률 마이너스 47%. 실패 원인 분석.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8%만 달성했다고요? 130조 원을 투자하고도?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기술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반도체 본딩 기술을 국산화하려고 했어요. 3년간 2조 엔을 투자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밤을 새워가며 2847번의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일본 엔지니어들은 오후 5시면 퇴근합니다. 야근을 시키면 노조가 날립니다. 주말 근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72시간 긴급 가동을, 2시간마다 교대 근무를, 공장 바닥에서 잠자는 것을. 다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비효율이라고 봤어요. 일과 삶의 균형이 없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비효율이 아니라 헌신이었다는 걸. 그게 일과 삶의 불균형이 아니라 사명감이었다는 걸. 저는 다나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의 머리를 숙일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때 중국 상무부 부부장 왕제나가 들어왔습니다. 왕제나는 202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은 중국 없이 못 산다. 핵심 소재의 87%가 중국산인데 무슨 수로 버티겠는가?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 부부장, 2년 전 인터뷰 기억하십니까? 왕제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로웰 교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2022년, 우리는 한국에 대한 소재 수출을 20% 줄였습니다. 정치적 압박이었죠. 우리 말을 들어라. 안 그러면 너희는 끝이다라는 메시지였어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봤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왕제나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 소재 다변화 18개월 만에 중국 의존도 87% 54%로 감축. 자체 개발 12개 핵심 소재 국산화 성공. 제3국 협력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소재 공장 신설. 결과 한국 반도체 배터리 생산량 오히려 전년 대비 12% 증가. 중국 소재 업체들의 한국 수출액 43% 감소. 중국 소재 업체 평균 영업이익 마이너스 18%.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재 공급을 20% 줄였는데 한국 생산량이 오히려 늘었다고요? 네. 우리가 깨달았어요. 한국은 협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왕제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약한 고리라고 봤습니다. 소재를 끊으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18개월 만에 30년간 중국에 의존하던 소재를 국산화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왕제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어요. 포항의 한 소재 회사를 둘러봤죠. 그 회사는 2022년까지 중국에서 핵심 소재를 100%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막았어요.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CEO가 직접 연구실로 내려왔어요. 60대 노인이 50대 연구원들과 함께 밤을 샜습니다. 18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고 해냈어요. 중국보다 더 좋은 소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그 CEO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답했어요. 중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왕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한국에게 최고의 선생을 보내준 겁니다. 그게 위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위기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장관 클라우스 밀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독일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는 유럽 반도체 자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2025년까지 한국 부품 의존도를 50% 줄이는 것이었죠. 투자액은 4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클라우스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생산 차질 현황 2024년 1월에서 5월, 폭스바겐 27일, BMW 31일, 메르세데스 벤츠 23일, 아우디 29일, 평균 27.5일, 한국 협력 업체들의 생산 차질 0일, 0일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2024년 4월, 우리는 한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긴급 공급이었어요. 한국 LG에너지 솔루션이 답했습니다. 6일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웃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독일 업체라면 최소 2개월은 걸릴 주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5일 만에 보냈습니다. 심지어 하루 일찍요. 제가 LG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가 답했어요. 약속이 6일이었는데 5일에 보내면 고객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일이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효율만 추구했어요. 계약서에 6일이라고 쓰여 있으면 정확히 6일에 보내는 게 독일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5일에 보냈습니다. 계약서보다 고객의 마음을 먼저 본 겁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숫자를 넘어서는 나라. 미국 차관 로버트 존슨이 발언했습니다.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미국의 실패를 말이죠. 2022년 우리는 반도체 및 과학법 CHIPS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520억 달러, 우리 돈 72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로 했죠. 목표 중 하나가 한국 의존도 감축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72조 원을 투자했는데 미국 반도체 생산량은 8%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3% 증가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TSMC 공장과 한국 평택의 삼성 공장을 비교해봤죠. TSMC 애리조나 공장 건설 기간 계획 3년, 실제 4년 6개월 진행 중 예산 계획 120억 달러. 삼성 평택 공장 건설 기간 계획 2년, 실제 1년 11개월 예산 계획 대비 3% 절감. 99.2%가 한국인 엔지니어, 이직률 연 5.7%. 차이가 보이십니까? 미국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요. 구해도 금방 떠나버렸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으니까요. 로버트가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 평균 근속 연수 4.2년, 한국 반도체 업계 평균 근속 연수 12.7년, 미국 엔지니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한국 엔지니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56시간, 미국 엔지니어 이직 주요 사유 더 높은 연봉 73%, 한국 엔지니어 이직 주요 사유 더 큰 기술적 도전 58%. 여러분, 보이십니까? 미국 엔지니어는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는 기술을 따라 움직여요. 미국 엔지니어는 42시간 일하고 퇴근합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는 56시간 일하면서도 더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개국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2년간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3가지로 결정된다고 봤죠. 자본, 기술, 인프라. 하지만 지난 사흘간 한국에서 본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4번째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정신입니다. 한국은 70년 전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를 돕고 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게 이익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계약을 이행해요. 한국은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긴급 주문을 처리하죠. 이게 숫자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엑셀 시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이게 한국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2021년에 쓴 420페이지 보고서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한 그 보고서요. 저는 이걸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한국을 숫자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었어요. 역사였고, 약속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어떤 기술보다, 그 어떤 자본보다, 그 어떤 인프라보다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차관 다나카가 일어났습니다. 로웰 교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중국 부부장 왕제나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독일 장관 클라우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독일이 한국에게 배우겠습니다. 미국 차관 로버트도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2024년 9월 16일.
정확히 3개월 만에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3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강의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네,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하버드는 제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어요. 3조 달러 손실을 일으킨 보고서를 쓴 사람에게 더 이상 강단에 설 자격을 주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드워드 로웰입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32년간의 경력을 마무리하는 자리죠.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32년간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국가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다. GDP, 기술 수준, 인프라, 정치 안정성. 이 모든 걸 수치화하면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정신입니다. 저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1951년 흥남부두의 사진이었어요.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14,000명이 타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1951년 12월 한국 전쟁 당시입니다. 이 배에는 원래 1만 명을 탈 수 있었어요. 하지만 14,000명이 탔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죠. 미군 선장은 모든 화물을 버렸습니다. 무기도, 식량도, 연료통도 다 바다에 던졌어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였죠. 그 배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지금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할아버지예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2024년 평택 공장의 사진이었어요. 200명이 바닥에 침낭을 깔고 누워있는 그 사진. 그리고 이게 2024년 6월 삼성전자 평택 공장입니다. 200명의 엔지니어가 72시간 동안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2시간마다 일어나 장비를 점검하고 다시 눕고 또 일어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독일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 287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70년 전 미군이 한국인을 살렸고 70년 후 한국인이 독일인을 살립니다. 이게 순환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가 2021년에 쓴 보고서의 핵심 결론입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어요. 한국은 다음에 5가지 구조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1. 지정학적 위험. 2. 정치적 불안정성. 3. 노동 리스크. 4. 기술 의존도. 5. 감정적 대중. 저는 이 5가지 리스크 때문에 한국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면 이 5가지는 리스크가 아니라 강점이었어요. 첫째, 지정학적 위험. 북한과 마주한 나라. 그래서 한국인들은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곳에서 70년을 살았으니까요. 둘째, 정치적 불안정성. 잦은 정권 교체. 하지만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셋째, 노동 리스크. 강성 노조. 하지만 위기 때는 노조도 회사도 하나가 됩니다. 공장 바닥에서 함께 자면서 일하죠. 넷째, 기술 의존도. 일본의 핵심 소재를 의존했던 나라. 하지만 그래서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활을 걸었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다섯째, 감정적 대중. 역사 문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그 감정은 한번 도움받은 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감사함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리스크라고 본 것들이 사실은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국가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투자 결정을, 정책 권고를, 전략 수립을 하게 되죠. 그때 제발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GDP가 높다고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이 앞선다고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강한 나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진짜 위대한 나라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진짜 존경받는 나라는 도움받은 걸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주는 교훈. 0.002초의 혁신은 3년 6개월의 헌신에서 나온다. 99.7%의 이행률은 밤을 새운 2,000명의 결과다. 12조 원의 절감은 1조 2천억 원의 투자와
2847번의 실패 끝에 가능하다. 세계 1위 기술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서 시작된다. 70년 전 도움을 갚는 나라가 미래를 만든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처럼 될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국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강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게서 배울 순 있습니다. 숫자를 넘어 사람을 보는 법을요. 효율을 넘어 헌신을 선택하는 법을요. 이익을 넘어 약속을 지키는 법을요. 그리고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만드는 법을요. 저는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32년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숫자만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요. 이제 여러분은 숫자 너머를 보십시오. 그곳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 3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10분이 넘도록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로웰 교수님께 교수님의 변화된 시각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한국을 다시 봐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교수님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교수님을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글로벌 경제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의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또한 삼성, LG, SK, 현대 등 주요 기업들도 교수님의 자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버드에서의 경력이 끝났다고 해서 교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본 교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교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께 제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32년간 숫자로 세계를 봤던 제가 이제 사람으로 세계를 보는 법을 한국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제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에드워드 로웰 올림. 에필로그 1년 후 2025년 9월 16일 저는 서울대학교 글로벌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40개국에서 온 12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드워드 로웰입니다. 오늘은 숫자, 너머의 경제학, 한국이 세계에 가르친 것들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한국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8%, 73%, 한국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61%, 69%, 한국과 장기 계약을 맺은 국가 47개, 89개, 한국 기업 평균 계약 이행률 99.7%, 99.8%, 한국 기업과 협력한 국가들의 생산 차질 일수 영일 유지, 그리고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평가한 국가 124개국. 여러분, 1년 전 세계는 한국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24개국이 한국을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0.002초 때문이 아닙니다. 12조 원 때문이 아닙니다. 99.7%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이유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평택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0명의 사진이 떴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의지, 70년 전 도움을 잊지 않는 감사함. 이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가 배워야 할 진짜 경쟁력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1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1위가 되는 법이 아니라 존경받는 법이에요. 숫자로는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1위가 되려면 저는 화면을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한국이 세계에 가르친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인간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 32년 경력은 끝났지만 진짜 배움은 이제 시작됐다는 걸.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0.002초는 실제입니다. 12조 원은 실제입니다. 99.7%는 실제입니다. 3조 달러 손실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택 공장 바닥에서 72시간 동안 2시간마다 일어나 장비를 점검한 200명의 엔지니어들, 그들은 실제입니다. 1951년 흥남부두에서 14,000명을 구한 미군, 그들도 실제입니다. 2024년 독일 병원 환자 287명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샌 한국 노동자들, 그들도 실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이고 이 모든 것이 한국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숫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도움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게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어떤 GDP보다, 그 어떤 기술력보다, 그 어떤 인프라보다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세계에 가르쳤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라 가장 따뜻한 나라라는 걸. 진짜 위대한 나라는 가장 부자인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라는 걸. 진짜 존경받는 나라는 가장 큰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는 걸.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이 자부심 잊지 않도록 주변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격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